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다시 한번 물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밤새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67%, S&P 500이 0.45%,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 이 정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이 물가 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자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9.1%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8%로 지난달보다도 높아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지표는 일단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FOMC 이제 오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7월 FOMC에서는 100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리 역전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발표된 직후의 시장 반응에 비해서는 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반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감 종가를 보더라도 그 지표 발표 직후보다는 낙폭을 많이 만회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밤사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13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CPI에 대한 경계심 속에 나스닥과 S&P 500은 장중에 각각 1%, 2%까지도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장 후반부 들어서는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7% 하락해 3772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은 0.45% 하락한 3,801에서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15% 하락한 11,247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임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8.8%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5월 CPI가 8.6%였고 해당 수치가 약 41년 만에 최고치였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나오면서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전월 대비로도 1.3% 상승하면서 높은 오름세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5.9% 상승으로 나왔는데요. 예상치였던 5.7%를 상회한 수치고 역시나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여전히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 여파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침체 우려 심화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달 말 FOMC 회의에서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FOMC 회의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와 곡물 등의 상품 가격은 최근 하향 안전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갤런당 5달러대를 돌파하기도 했던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64달러대로 떨어져서 6월 고점 대비 4.7% 하락하기도 했고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1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9%를 돌파한 6월 CPI를 두고 오늘의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약 한 달간 지속된 휘발유 가격 하락, 그리고 밀과 같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 하락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장 기술주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그리고 테슬라가 각각 1%씩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초록불 띄고 있죠. AMD와 퀄컴이 각각 1.5%, 2%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잉 그리고 월그린스, 유나이티드헬스와 같은 종목들은 2%씩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를 조정 구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종목 이슈도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7.8% 급등했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아이러니하다라면서 트위터 한 줄을 남겼는데요. 서로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일론 머스크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광고 서비스의 파트너로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광고를 넣지 않아 왔는데요. 이제는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구독자 증가로 이어져서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2분기에 200만 명의 구독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날장에서 1.2%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FDA가 노바백스의 성인 대상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FDA가 무려 1년 만에 새로운 백신을 허가한 건데요. 이로써 노바백스의 백신은 팬데믹 이후 미국 내에서 긴급 승인받은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주가는 하락 중입니다. 다음은 유니티 소프트웨어 소식입니다. 유니티 주가는 17% 이상 급락했었는데요. 연간 수익 전망을 내리기도 했고 아이언소스라는 앱 소프트웨어 기업과 44억 달러 규모의 주식 거래를 통한 합병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소스의 주가는 해당 소식에 47% 급등했습니다. 델타항공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항공은 미국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행객 급증으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매출을 기록하는 등 팬데믹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분기 매출이 코로나 직전보다 1%에서 5% 증가했고 동시에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해당 실적 발표 이후 델타항공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에 다른 항공주들도 영향을 받았죠. 아메리칸 항공이 3% 이상 하락했고요. 알래스카 항공의 경우에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갭은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자 0.24% 하락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소니아 싱갈 CEO의 퇴임 그리고 회사 내 집행 문제, 소매점 환경 변화 등을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가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급 상황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낙폭은 좀 과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로 소폭 올랐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 재고 증가 소식이 들려오자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달러와 강세가 완화되자 재차 반등했는데요. 현재 17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CPI 지표인데 이와 관련돼서 절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시장의 흐름도 그랬고요. 이 지표를 처음에 확인하셨을 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도 뭐 감정의 변화도 절망에서 좀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의아했던 게 지표 발표되자마자 사실 지수 선물을 봤을 때 저는 뭐 나스닥 거의 2% 가까이인가 네. 저는 하락한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이게 또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어떤 연유로 뭐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났고 또 어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CPI 지표가 6월에 헤드라인 수치 기준으로 9.1% 상승, YOY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8.8% 상승을 상회한 지난 1981년 이후에 최대 인플레이션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좀 무색해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춘에서는 연준의 예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영구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도 동시에 나왔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경고 신호 3가지 그리고 희망의 신호 3가지가 각각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경고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높은 헤드라인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41.6%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5.5% 상승을 했는데 항공편 가격이 거의 한 35% 상승하는 등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원래도 좀 더 오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경고음은 전방위적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주거비 상승을 들었습니다. 주거 비용이 5.6% 상승을 했는데 참고로 이제 CPI 지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세 번째 경고음은 식료품 인플레이션 그리고 증시에 대한 위기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식료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축소가 되면서 증시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희망의 신호 3가지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기름값 하락세입니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기름값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번 6월 CPI에는 반영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이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일부는 점진적으로 여전히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은 일단 지금 나왔던 지표만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고 시장에서도 두려워할 만하지만 6월 중순 이후부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를 친 것 같다는 이런 그 기대 요인들이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도 이런 희망적인 요소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볼 그랬던 수가 것 같아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후행 지표라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했다 시장이.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엠버웨이브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근원 재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달간 급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UBS에서도 점진적이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분명히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매파적인 정책이 연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펜티온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마진 재압박 문제라든지 임금 상승세 둔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이게 뭐 강달러에 또 영향을 받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향후 1년간 근원 CPI가 시장 예상 대비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비교적 좀 선방한 흐름 역시도 이 같은 좀 일부의 낙관론을 좀 반영한 움직임이다.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분명히 불편해할 지표라는 데는 또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또 발표가 된 베이지북에서도 상당한 가격 상승이라는 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판단 입장에서 그리고 뭐 긴축 강도 심화라든지 경기 침체 여부와 관련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다. 네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관련돼서 이어지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100bp 기정사실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처럼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는 100bp 금리 인상이 정말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물가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나타난 금리 현상이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는 지난 2000년 이래 최대치로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높은 물가 때문에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2년물 금리는 3.13%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기 금리는 장기 경기를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장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2.9%로 내려왔고요. 자, 고물가의 공급망 이슈, 여기에다가 강달러와 전쟁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리 전망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기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장기적인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에 비해서 거의 20bp 가까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이날 발생을 했는데 결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말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100bp 인상하면서 연방 기금 금리가 2.5에서 2.75%가 될 것이라는 확률이 83%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75bp 인상이 대세였었는데 물가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좀 상황이 급변한 거죠. 자, 월가에서 과연 그러면 7월 FOMC에서 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의 고통이 좀 길어질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웰스파고의 분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웰스파고에서 대폭 상해만 아니면 시장이 오히려 반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폭 상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날 물론 증시의 반응은 비교적 좀 선방한 흐름이었지만은 여전히 걱정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두 기관이 이 7월에 100bp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로 하여금 100bp 인상에 대한 압박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비 항목 중에서도 렌트비 상승 5.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기관에서도 100bp 인상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이 협상의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날 하반기에 미국의 침체가 확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2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CPI 발표 이후에도 뭐 긴축과 그리고 침체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물가 지표에 따른 여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빅테크 소울메이트라는 알쏭달쏭한 키워드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위상이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네네. 뭐 빅테크에 안 끼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소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는데요. 이날 광고 서비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내보낼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넷플릭스에서 4월쯤에 이 광고가 포함이 된 구독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해스팅스 CEO는 원래는 이 광고가 포함된 구독 모델에 굉장히 반대파였죠. 근데 최근에는 저가형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가 옵션을 만약에 출시할 시에 구독자 확대에는 일단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독자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올리는 이런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제 광고 서비스 파트너사 선정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수개월간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구글이라든지 컴캐스트도 후보군에 있었지만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하고 있다라는 또 네. 경쟁사라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하고 싶으면 광고 조금만 보면 된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이런 그 사업 모델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지 일단 주가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곧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장 이번 실적 발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뭐 의구심도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버코어의 마크 메히니라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뭐 미디어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커버했던 월가 유명 애널리스트인데요. 광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생각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게 다소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구독 옵션의 다양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생각보다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계층들이 많거든요. 넷플릭스 뭐 $1 올린다 그래서 바로 해지하고 이런 층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공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효과가 구현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사측에서도 early days, 광고 서비스 관련된 개발의 이 초기 단계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넷플릭스가 조금 불안한 거는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망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는 모네스 크리스피라는 이 기관에서 중립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넷플릭스의 악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유료 가입자 200만 명 이탈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210만 명 이탈을 자산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보더라도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서 좀 예상치를 비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도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개별 종목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폰은 못 참지라는 건데 자, 애플의 최신작이 바로 아이폰 13입니다. 13인데요. 이게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CNBC는 스마트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애플은 그 가운데서도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9,600만 대가 지난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월간 판매량이 1억 대 아래로 떨어진 거는 지난 10년 동안 2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 월간 판매량,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이 직접적이고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은 확실히 충격을 받고 있지만 애플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요. 한 공장에서 아이폰 13의 7월 출하량이 지난해 7월보다 3분의 1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냐하면 아이폰은 매년 9월쯤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7, 8월 정도 되면 이제 뭐 한 다다음 달 정도면 신제품 되는데 굳이 아이폰 지금 사야 될까라고 하면서 아이폰 구매하는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시기가 바로 7, 8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 아이폰의 공장 출하량이 그렇게 크게 늘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코엔의 애널리스트는요. 중국의 락다운이 끝나자마자 중국 수요가 급격하게 반등했고 덕분에 아이폰은 제품 출시 사이클 후반부에 좀 잘 팔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만 보더라도 사실 올해 들어서 18%가량 하락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약간은 선방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오늘 지난 밤 사이에 물가지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도 애플에서는 발견이 되죠. 자, 그럼 애플이 이렇게 선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애플에 대한 최근의 월가의 투자 의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투자 의견에 애플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모네스 크리스피 같은 이 기관에서도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을 당연히 제가는 없다라는 점이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기관이 목표 주가를 최근에 199달러에서 174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재앙과 같은 경제 환경이 악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수혜, 그러니까 뭐 맥북이나 이런 걸 많이 샀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소멸을 했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시티그룹에서 이익 전망이라든지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 이슈는 통제 가능하다. 하지만은 뭐 환율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러시아 악재 그리고 또 교체 주기가 이 근본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악재로 좀 꼽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티에서 흥미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5가지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폰 14, 그러니까 신제품이 예정대로 9월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에는 이제 폴더블 폰도 애플에서 나올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저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오히려 뭐 미드엔드 정도의 iOS 폰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모멘텀이 살아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이 긴 미래를 내다본 신제품 출시, 뭐 2025년쯤에 애플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래도 애플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똑같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애플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주가도 선방하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